점점 진행되는 대출 규제 후폭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대출 규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해요. 이게 뭐 유주택자, 무주택자 가리지 않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대출이 규제가 들어오니까 특히 이 남은 한 2, 3개월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지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막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국 권고치 6%에 근접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정부가 연초에 2021년은 가계대출 증가를 6%로 막겠다라고 목표를 딱 세워놨어요. 상한선을 딱 잡아놨죠. 근데 은행들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줘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집단이니까. 이렇게 오다가 6월달인가 7월달에 톡 튀어나와서 7%를 찍은 농협이 있었어요. 이 농협 때문에 모든 지금 사태가 어찌 보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죠. 다른 은행들은 좀 찬찬히 나름 관리하고 있었는데 농협 혼자만 7.3%인가를 찍으면서 이 6%를 초과해버리니까 금융위에서 야, 너 7% 안 돼. 내려. 그럼 어떻게 내립니까? 대출 상환하는 동안 넌 더 빌려주지 마. 그래서 7%가 6% 떨어질 때까지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다른 은행들, 그러면 나머지 4개 은행은 잘하고 있었나? 나름 잘하고 있었는데 농협에서 대출 중단이라는 걸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뭐야,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네? 당연히 대출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해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더 빨리 빌리러 가는 거예요. 야, 내가 먼저 빌리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 이율이 싼 순서대로 대출이 막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별로. 야, 국민은행 막혀? 야, 그러면 신한은행 가. 뭐 우리은행 가. 이러면서 계속 막 옮겨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손님이 몰리고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문을 걸어 잠그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를 올리든지 해가지고 대출 나가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나도 6%를 관리해야 되는데 막 하루 만에 막 0.5%씩 올라가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출을 은행 개별로 각각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품들을 막 중단하면서 막 규제도 많이 하고 뭐 서류도 막 까다롭게 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호련히 나타난 새로운 희망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토스뱅크입니다. 지금 인터넷 기반의 은행들이 있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카카오뱅크인데 토스라고 해서 이 소액 뭐 그 전송하고 이렇게 돈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던 그 토스라는 어플이 인터넷 은행을 나도 설립을 하겠다 해서 세 번째 인터넷 은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토스가 이 지금 대출 규제가 막 심각하게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호련히 등장합니다. 내가 새로운 은행이다. 자, 우리는 연 2%대로 빌려줍니다. 2억 7천만 원까지도 가능하고요. 토스뱅크는 조금 더 나은 은행이 아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은행이다. 사실상 이제 차세대 은행이라는 어떤 그런 기치를 걸고 이제 딱 나타난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연 2%로 이렇게 많이 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정말 새로운 대출의 희망인 거죠. 지금 5대 은행들이 막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토스가 나타나서 내가 대출 해줄게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희망을 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토스뱅크 문 열리기도 전에 대출 잃으면 오늘 소진된다. 토스뱅크라고 해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대출 규제가 있어요. 여기가 한 5천억 정도 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바로 3천억 빌리러 와. 130만 명이 토스뱅크를 이용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지금 막 다 문 닫고 있는데. 원래는 뭐 다른 은행 갈 사람들도 야, 우선 토스, 야, 계좌 만들어. 그리고 바로 그냥 신용대출 신청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은행입니다 라고 손을 딱 들었는데 바로 문 닫게 생겨버린 거예요. 아니, 뭐 은행이라고 돈이 뭐 무한정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규제와 이 잡혀있는 예금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니까 우리 5천억 빌려줄 수 있는데 한 3, 4일 만에 3천억을 빌려가. 그러니까 우리 문 닫아야 되겠다. 자, 현실화된 풍선 효과.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된 건 다 풍선 효과가 생기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규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풍선 효과라는 건 규제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규제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토스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른 데서 안 해주니까 야, 여기 가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토스뱅크 지금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문 닫는다는 건 말 그대로 영업을 못 한다는 거죠. 돈이 떨어져서. 뭐 거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나 뭐 K뱅크도 당연히 은행이니까 다 지금
한도를 점점 소진해 가면서 다 막아가고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 게 나름 이 토스뱅크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제3의 인터넷 뱅크인데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5대 은행에서 대출 규제해버리고 나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신날 일이 아니죠. 원래 이게 좀 치고 나가줘야 되는 분위기인데 사람들이 막 130만 명이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답이 있나요, 솔직히. 그래서 상황이 되게 심각하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마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어려움을 없게 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전세대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투기도 아니고 내가 거주하자고 대출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월세 대비 조금 돈을 아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거고 실제로 월세 매물이 아닌 전세 매물에 들어가는 걸 또 선호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거는 거주하려고 대출을 받는 건데 이거를 지금 막기 시작하면은 이건 어렵다. 이건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이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국정감사가 뭐냐면은 국회가 원래 행정부를 감사하는 기능이죠. 법도 만들지만. 그래서 야 국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국회가 나서서 감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기관들 뭐 공기업들 다 이제 국회로 불려가죠. 그러면 지금 이게 핫 이슈일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핵심 이슈인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안 다루겠어요? 기획재정부나 뭐 금융이나 불러가지고 아니 왜 대출을 안 해줍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제 고승범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뭐냐면 아파트 뭐 집단 대출 같은 거 이거 분양받았을 때 중도금 같은 대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집단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해주면 잔금까지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 보통 다 시행사 보증으로 다 쓰죠.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것들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지는 느낌이죠. 이런 거 좀 나오나?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어렵다. 무슨 소리냐면은 실수요자들한테 보호해주는 건 맞는데 그거를 보호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잖아요. 규제를 풀어주면 대출이 증가하는데 가계부채 관리는 또 해야 돼. 그 말은 지금 대출을 빌리는 사람들이 다 실수요라는 거죠. 지금은 투기 수요로 대출을 빌린다기보다는 대부분 실수요자들이 빌려가지고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보호하라고 하면서 대출은 또 규제하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도 막막할 거 아닙니까? 저보고 이걸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자, 실수요자는 보호하세요. 알겠습니다. 대출은 규제하세요. 네? 형 잠깐만요. 아니 지금 돈 빌리는 사람들이 다 실수요자인데요? 그럼 보호해야지. 그런데 대출 규제하라고요? 가계부채 총량 관리해. 아니, 저기 형 잠깐만요. 이 실수요자들이 거의 다 빌려가는데요? 규제하라고. 아니, 형 지금 실수요자 지금 보호하라고 그랬잖아. 보호하라고. 아이씨. 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진짜. 아니,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뭐냐면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 잠깐만 실수요자도 보호하면서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어쩔 수 없다. 한쪽으로 간다. 규제한다. 왜냐면 규제를 하는 게 더 목적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대출 규제를 해서 총량을 관리하라는 게 최후의 목표인데 실수요자를 보호하라는 거? 이거 보호하면 이건 달성 못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네. 그러면 다 가계대출 규제로 간다. 그래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승범 위원장입니다. 다시 완고한 입장을 얘기해요. 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된다. 아니 이게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대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걸 막지 않으면 어떻게 규제하냐고. 그래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은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원래가 이제 매파 성향,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원래 그 금융위원장에 발탁이 될 때도 이러면은 뭔가 앞으로 좀 강력한 규제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됐는데 아니 나는 원래 규제책을 쓰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장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 그 해온 그 경력이 있는 건데, 경력과 그동안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뭔가 야 전세대출은 좀 풀어줘 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명분은 있죠. 왜냐면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 부채라는 거는 결국에 빚인데, 이 빚이라는 거는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다는 거는 판을 키우는 거고, 판을 키우다 보면은 조금 위기나 이런 걸 만나면 휘청휘청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을 어느 정도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내가 6%라는 목표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명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 시행 방식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넷플릭스에서 지금 오징어 게임 인기가 많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보면은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제1 게임이 뭐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선 그어놓고 자 5분 안에 들어와 뭐 이런 거잖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테니까 뭐 5분 안에 들어오세요 이럽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5분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못 들어가면 총으로 막 쏴. 지금 그거랑 너무 흡사한 상황인 거다. 가계대출을 10월부터 규제할 겁니다라고 미리 언급이라도 해줬다면은 4, 5월에 돈을 빌리든지 5, 6월에 뭐 집을 사든지 아니면 뭐 월세로 전환하든지 뭐라도 했을 텐데 갑자기 한 9월쯤? 9월 초순쯤에 야 뭔가 규제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얘기하더니 10월에 바로 적용. 자 5분 안에 들어와. 안 그러면 다 너네는 탈락이야? 라는 식으로 지금 이게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대부분 한 2달 전, 어떤 분들은 한 반년 전에 집을 뭐 미리 사기도 하고 전세 갈 곳을 막 알아보기도 하고 뭐 청약이나 뭐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막 2, 3년 전에 집을 삽니다. 그러면 이미 거래가 다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막 한두 달 만에 야 지금까지 접수된 거 말고는 대출 안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요. 지금 이 명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방식이 자 지금까지 뭐 서류 접수한 분들은 뭐 봐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들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을 쓰면 집주인들도 피해를 보는데 가장 많이 피해 보는 분들은 이런 거죠. 아 저는요 2019년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무주택인가요? 네, 무주택입니다. 어유 축하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2년 뒤면은 새 집 들어가시겠네요. 네, 열심히 지금 중도금도 받고 뭐 대출도 받아가지고 여기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2021년 뭐 10월, 11월 입주인데 물론 뭐 이걸로 뭐 집을 날리지는 않겠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이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인 거잖아. 이 개인의 입장을 보자 이거죠. 내가 내 전 재산을 투자한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옛날엔 나왔어요. 옛날에 나오던 게 갑자기 안 나오는 거야. 이분 입장에서는 어떡하냐고. 이 과거에는 당연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해줘. 그러면 이분은 뭐 어떻게 해요? 뭐 집 팔어? 팔 수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뭐 말 그대로 진짜 사면초가의 상황.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전세가 워낙 많이 오르고 그리고 내 집을 전세 주고 나도 전세 살던 분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나도 세입자인데 나도 집주인인 이런 세입자와 집주인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밀려나 나도 쫓겨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수원에 살고 있는데 여기 전세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올려줄 방법이 별로 없어. 그리고 굳이 여기 안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가진 집에 있는 전세입자 보고 나가달라고 하고 나도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정이 딱 맞아가지고 내가 이사 가는 날과 그 집이 이사 갈 날이 딱 맞으면 이 돈 받아서 주면 되는데 요즘에 그런 게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차이 나고 그러면 미리 돈을 좀 빼주고 나도 거기 들어가서 살고 뭐 이런 약간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도미노처럼 이동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먼저 좀 나가주세요. 저희 실거주 할 거니까 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지금 대출이 딱 막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뭐야 나 대출 안 돼가지고 전세금 못 빼주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자 은행에서 8월까지는 걱정 마세요. 뭐 전세금 반환 대출 뭐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사 준비하십시오. 근데 갑자기 10월에 갔더니
미안해, 대출 못 해줘. 에? 무슨 소리요? 지금 그 세입자한테 나가라고 다 통보했는데 그 세입자 지금 딴 집 구했대요. 근데 그건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뭐 은행에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해주기로 했으면 해줘야죠. 야, 근데 뭐 나는 해주고 싶지, 솔직히. 근데 뭐야, 어떡하냐? 해줄 수가 없는데. 아니, 그럼 난 어떡해? 이 전세금 못 빼준다니까, 지금? 그래서 부랴부랴 막 임차인한테 전화합니다. 저기 사장님 잘 지내시죠? 네. 왜 전화하셨죠? 혹시 안 나가실 생각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니,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안 나가실 생각 있냐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사갈 집 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저 나갈 건데. 언제는 나가라고 하더니 왜 안 나가라고 지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뭐 전세금을 뭐 이렇게 뭐 못 빼주는 건 아니기는 한데, 뭐 아니 좀 사실 수 있으시면 사셔도 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런 여론들도 많아집니다. 아니, 봐봐라. 결국에 이 정책은 먹힌다. 대출 규제를 더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지금 집주인들이 전세를 빼주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던 것이 멈춘 거 아니냐?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 못 빼준다. 못 빼주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논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 반환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은 이제 폭락할 것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이 집주인이라는 거는 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면 뭐냐면, 이 소유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거죠. 이 집이 담보가 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뭐 지금 뭐 이렇게 은행권에서 안 해준다는 거지, 이게 무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출이라는 거는 담보가 있어야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집주인들은 담보용 집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면 뭐 P2P 같은 데 가서라도 받아올 수는 있는 거예요. 이자가 더 세고 뭐 사채로 가서 그런 거지, P2P 이자가 뭐 20% 뭐 이렇지 않거든요. 10%대 초반도 많고 뭐 7에서 9%대도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집주인들 망했네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틀린 얘기예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인 거지 해결은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집주인들이 망하려면 지금 전세가 만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에 갭 투자를 해서 집을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 만기가 2년 뒤에요. 23년이나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집을 최근에 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전세 입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 나 지금 전세금 빼줘야 되는데? 라는 분들은 2년 전에 집을 샀겠죠. 최소 2년 전에 집을 산 분들입니다. 뭐 3년 전에 산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2년 동안 전세가 어떻게 됐죠? 급등했어요. 웬만한 아파트나 뭐 이런 곳들은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19년도에 샀는데 지금 21년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이에 전세가 이렇게 갔거나 뭐 이렇게 갔으면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전세가. 그러니까 이 더 올려받을 수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지, 지금 19년도 전세 그대로 내놓으면 바로 나가겠죠. 전세가가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규제된다고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임차인이죠, 임차인. 임차인이 문제인 거예요. 자, 전세가 뭐 비수기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전세가 어떤 하락하는 뭐 그런 시기라면은 이런 대출 규제를 할 필요는 없겠죠. 뭐 대출 규제가 있어도 문제가 별로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가을 이사철이고 정말 가장 수요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정말 딱 지금이 수요가 몰려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끝나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빨리 계약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더 오르기 전에 그냥 계약 기간이 아직 6개월 남았는데 저 그냥 시세대로 계약할게요 라고 해서 전세 1년 반밖에 안 살았는데 계약을 또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정말 대출이 딱 필요한 시기인데 바로 규제가 급격하게 들어온 거예요. 규제가 바로 한 달 만에. 준비할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집안 사고 기다리는 죄가 있는 거냐, 전세대출 규제 예고에 실수요자들은 막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인 게, 아까도 말했듯이 뭐 분양받은 사람들도 막 너무 속상하고 대출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대출이 안 나오고, 전세금 빼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출이 안 나오고, 뭐 아비규환인 거죠. 그래서 뭐 전세계약금을 날릴 위기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전세 계약금을 걸었잖아요.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뭐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잔금을 내야 되는데 잔금 대출 안 해준대.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돈 가져와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저 김영식 씨 10월 30일이 잔금일입니다. 그때까지 나머지 2억 7천 가져오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2억 7천을 만들어야 돼. 근데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계약금 날린단 말이죠. 이게 합법적으로 주인이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주택자 전세를 구하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그냥 계약을 한 거야. 그냥 8월에 그냥 계약 3억짜리 전세 계약해서 당연히 전세 대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약금 걸어놓고 이거 안 해주니까 나 그러면 계약금 날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가을 이사철이잖아요. 지금이 사실 이사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시기인데 겨울 되기 전에 이사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서 뭐 아까 말했듯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담보로 뭐 대출도 받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사채를 써라? 그럼 뭐 정말 급하면 사채를 써야겠죠. P2P라도 써서라도 이자 10%로라도 빌려서라도 돈을 빼줘야 되겠지만 이 전세 사는 거는 이건 뭐 내가 소유권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대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채를 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물론 이 전세 보증금도 이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을 뭐 채권이라고 가정해서 이걸 뭐 담보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긴 한데 이게 뭐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피해자들이 이제 이 노인 가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60세 이상 국민연금 이 긴급 대출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노인분들이죠. 이분들은 이제 소득이 없고 아무래도 뭐 이제 목돈이 좀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매달 연금을 받으니까 그 연금을 안 받는 대신에 대출로 목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연금을 받는 거를 원리금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반대로 목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 긴급 대출 같은 것들을 해주는데 이런 거에 75%가 다 전월세 보증금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세 월세 막 보증금 올려주고 막 이러는 분들이 많은 거죠. 노인분들 중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아시겠지만 가장 오래 사는 나라면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은 정말 오래 사시는데 경제적으로는 되게 힘들게 사세요. 압도적인 뭐 상대적 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힘든 분들한테 지금 이 전월세 상승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대출 규제라는 게 참 모순적인 얘기인 게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하나은행에서 러시앤캐시에다가 대출을 해줬다. 그래서 원래는 이 대부업체들은 이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싸게 빌려가지고 비싸게 대출을 해주니까 이 차익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걸 못하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그 대부업체들 최대 요율 상한을 좀 낮춰버렸어요. 너무 이자를 높게 받지 말라 해서 이자를 낮춰버리니까 정말 돈이 필요한 정말 서민 중에 서민들 이런 분들이 대출길이 아예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자를 이제 뭐 20% 뭐 이렇게 깎아버렸단 말이죠. 최대 뭐 20%만 받아. 그럼 저희가 이제 장사를 못 하는데요? 그렇지. 그러면은 저리로 빌려줄게. 그러면은 원래 막아놨던 1금융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금리로 빌려줘라. 라는 이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좋은 어떤 뭐 전세 대출이나 뭐 주택담보대출은 막히고 있는데 대부업체한테는 돈을 빌려주고 있어. 그래서 지금 고신용자는 옥죄고 저신용자는 푼다. 그래서 가계대출 규제에 모순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중저신용자들 이분들은 정말 생계가 달린 일이고 이분들한테는 정말 소액의 긴급자금 같은 것들이 필요한 일들이 많으니까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주긴 해줘야죠. 근데 고신용자라는 건 뭐예요? 대출을 떼일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분들은 돈을 빌려서 다 갚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맞고 지금 여기는 떼일 일이 많은 이쪽 중저신용자들은 아무래도 원금 손해가 날 수 있는데 이쪽은 오히려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지금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대출 규제를 하니까 이 불법 금융 쪽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기획 뉴스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언론이나 뭐 지금 국민들이나 다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전세 난민 뭐 만들었는데 거기다 지금 이제 대출 난민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정치권에서 국민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여기까지는
통과고 여기는 알아서 사세요. 너네가 뭐 각자 도생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지금 불만이 많다. 이 대출 총량 규제라는 게 결국에는 뭐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6%로 우리는 막는다. 이 목표가 결국에 이런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자, 집값 상승을 막아야 된다라는 절대 명제를 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출 총량을 막는 게 정말 중요한 거냐? 아니, 대출 총량을 막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이 시세가 안 오르면 대출 받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아니요.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가지고 투기를 하려고 다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던데요. 그거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미 못하게 해놨어요.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사면 바로 상환해야 되고 다주택자들은 아예 대출 받을 수도 없고요. 1주택 있는 분들이 전세 산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만 대출이 나오거나 무주택자가 전세 산다고 할 때만 대출이 나와요. 다 막아놨단 말이지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서 투기 수요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이 대출판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여긴 지금 실수요가 이 대출 총량을 늘리고 있는데 이걸 막는 게 중요한 거냐. 시세를 안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결국에 이 정책은 지금 실패한 건 맞잖아요. 집값의 급등은 뭐 일어났고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적으로 정책이 실패해서 좀 뭐 미안하다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목표치는 놓을 수 없는 거지. 이 목표치 6%는 달성한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목표인 것 같아요. 6%를 달성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의를 위해서 이 6%라는 대의를 위해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어떤 소수는 희생을 하라라는 걸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부작용은 크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부작용은 클 겁니다. 뭐 9, 10, 11월에 돈 빌려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하거나 아니면 좀 이자가 높은 곳으로 가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집값이 잡히면 좋은데 이 원인 해결이 안 되면은 악화를 늦추는 것밖에 안 되겠죠. 더 심해지는 거를 뭐 늦출 수는 있겠죠. 물론 이 악화를 늦춘다는 것도 의미 있는 행위일 수는 있습니다. 아니 막 지금 이렇게 폭등하는 걸 조금이라도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핵심은 이 원인 해결인 건데 병의 원인을 고쳐야지 완쾌가 되는 건데 지금은 진통제를 놓고 있는 거니까. 서울 아파트는 한 구 빼고 평당 3천만 원을 넘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지금 금천구를 제외하고는 서울 24개구가 다 3천만 원을 넘었고 지금 강남은 지금 8천만 원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그냥 평당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0평이면은 25억이야. 24억, 25억인 거야. 평균이 뭐 서초는 한 20억 하는 거고 송파도 한 18억 하는 거야. 그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데 2017년 대비해서는 다 거의 2배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버린 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겠죠. 이게 없었다면 대출 총량 규제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을 못 산다라고 해서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좀 대출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전세라도 살아보려고 했는데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외곽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내가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위치가 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여당에서도 이건 비판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정도 해야지. 아니 왜 전세대출을 막어? 라고 하면서 여당 국회의원들도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세대출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장이 뭐 늦어도 10월 중순에서 뭐 10월 중하순 안에는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더 한다는 겁니다. 규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존 거 그대로 갑니다가 아니고 뭔가 더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되잖아요. 뭐 대략적으로 지금 지금 대략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전세 대출도 DSR 적용을 하자. 그리고 이 분할 상환을 한다.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처럼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원금 갚잖아요. 근데 전세대출은 어차피 만기가 있으니까 만기 때 한 번에 갚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세대출도 좀 원금을 좀 갚게 할까? 그리고 전세대출도 이 소득과 연동시킬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 소득이 좀 낮아도 전세대출은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세는 정말 실수요자들 어찌 보면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내 소득이 좀 낮더라도 뭐 너무 낮은 거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소득의 거의 60%를 이자를 내더라도 대출은 해주는데 이제 안 해줘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득 얼마 하세요? 저 연봉 2천만 원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원래는 2억 정도 빌려드릴 수 있는데 1억밖에 못 해드리겠네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 2억이 필요한데요. 아니 소득이 너무 낮으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저 전세인데요. 그냥 전세 살다가 나중에 그 돌려드리면 안 돼요? 이자는 제가 잘 낼게요. 소득으로 좀 따져야 돼서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갑자기 전세 살다가 대출을 1억밖에 안 해주면 나머지 1억은 반전세로 돌려야 되겠죠. 아니면 더 작은 집으로 가던가. 그리고 원리금 상환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사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물론 원금을 갚는 게 어디 뭐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원금이 적지 않단 말이죠. 뭐 한 달에 70만 원, 100만 원 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것까지 지금 생활비에서 당장 이제 어쨌든 조절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 수도 있고, 이 차주별 DSR을 적용하겠다 해서 원래는 은행 전체적으로 뭐 40%로 관리하세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한 명 한 명마다 소득 대비 40% 이상 뭐 빌려주지 마라 뭐 이런 거를 전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대출 규제라는 것, 이 지금 이 아수라장 같은 것들은 이 2달이 지나고 나서 내년 1월이 되면 해결이 되겠죠. 물론 지금 정도의 이 아비 규환은 해결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막 막히는 것들은 어쨌든 내년 1월 1일이 되면 한도가 복원이 되니까 내년에 또 이런 일을 안 일으키려고 초장부터 조절은 많이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출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분들을 옆에서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다시 겪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전세를 가려고 하다가 계약금 날릴 뻔한 경험을 하거나 집을 샀는데 뭐 잔금을 못 내는 상황, 뭐 중도금이 막히는 상황, 은행 갔더니 안 해준다고 하는 상황, 이거 겪어보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심적으로. 나는 통장에 1억 있는데 막 3억 4억짜리 집 샀는데 대출이 안 나온대. 그럼 어떡하냐고요. 어디서 3, 4억을 구하냐고. 못 구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P2P 가고 사채 가고 이거는 국민 정서상 상상도 못 해본 일인데 여길 가야 된다고 내가? 이런 일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내년 연말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단 말이죠. 이분들. 그러면 내년 연말에 또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년 연말은 또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제 끝나는 물건들이 막 나타나. 그러면 그때쯤 전세 만기인 사람들은 뭘 할까? 이게 지금 내년 초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들 입장에서 내년 초에 대출을 계속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먼저 움직이려고 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수도권 쪽의 저가주택들, 상대적으로 저가주택들의 이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미리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